내 옆에 전우의 머리가 박격포에 맞아 터졌다. 1950년 12월 함경남도 장진호. 얼어붙은 참호 속에서 이명우는 친구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박격포가 떨어지는 순간 상철이의 웃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명우는 충동적으로 친구의 인식표를 가슴에 숨겼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65년간 그를 괴롭혔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 칠순 잔치에서 손자를 칼로 찌른 그 순간까지 과연 그는 평생 짊어진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당신, 오늘 하루 커다란 행운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1950년 12월 함경남도 장진호 인근에 얼어붙은 참호 속에서 이명훈이 떨리는 손으로 소총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포위 속에서 소대원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명훈아, 우리 언제 집에 가나? 옆 참호에서 박상철 일병이 가족 사진을 꺼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명훈이 고개를 돌려보니 상철이 어머니와 누나가 나온 흑백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전쟁 끝나면 바로 갈 거야. 명훈이 입김을 호호 불며 대답했습니다. 상철의 눈가에 서린 그리움을 보며 명훈도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계곡 너머에서 꽹과리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중공군의 신호였습니다. 포위망이 점점 좁혀들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몰려온다. 강중이가 목소리를 낮춰 외쳤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총구를 참호 밖으로 향했습니다. 상철이 겁에 질려 명훈의 전투복 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명훈이 상철의 손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상철아. 같이 살아서 나가자. 그 순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하늘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박격포탄이었습니다. 쾅! 폭발의 빛이 참호를 밝혔습니다. 명훈의 몸이 폭풍에 휩쓸려 뒤로 날아갔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명훈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왼쪽 귀에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피었습니다. 상철아. 명훈이 비명처럼 외쳤지만 자신의 목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상철이 있던 자리에는 머리가 사라진 채 피와 살점만 남아 있었습니다. 명훈의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위가 뒤틀리며 구토가 올라왔습니다. 명훈이 바닥에 엎드려 토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상철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피에 젖어 있었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명훈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철의 목에 걸린 인식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 묻은 금속 목걸이가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이건 명훈이 무의식적으로 인식표를 뜯어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박상철이라는 이름과 군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후퇴다. 모두 후퇴. 강중이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명훈이 서둘러 사진과 인식표를 가슴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명훈이 소총을 끌어안고 참호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이 눈 덮인 산비탈을 구르듯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명훈도 그 뒤를 쫓았습니다. 발밑으로 아군과 적군의 시신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명훈이 그 위를 밟고 넘으며 달렸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퇴하는 군용 트럭이었습니다. 부상병들이 트럭에 매달리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짐칸이 가득 차서 떨어지는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명운이 전력으로 달려 트럭에 도달했습니다. 한 병사가 명운보다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명운이 개머리판으로 그 병사를 밀쳐냈습니다. 비켜! 명운이 거칠게 소리치며 트럭 짐칸에 몸을 실었습니다. 밀려난 병사가 눈밭에 처박혔지만 명운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명운이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주머니 속 차가운 인식표를 꽉 쥐었습니다. 트럭 뒤로 전선의 붉은 화염이 멀어져 갔습니다. 명운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그 불빛을 쫓았습니다. 상철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상철아, 미안해. 명운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트럭은 지옥 같은 전선을 뒤로하고 남쪽으로 달려갔습니다. 1.4후퇴 대열에 합류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명운이 굶주림과 터진 고막의 통증으로 비틀거리며 눈 덮인 국도를 걸었습니다. 끝도 없는 피란민 행렬이 앞뒤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한강 철교 아래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얼음판을 건너던 노인이 얼음이 깨지며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노인이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묵묵히 앞만 보며 걸어갔습니다. 명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진보다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명운이 재빨리 달려가 뒤져보니 꽁꽁 언주먹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먼저 봤다. 덩치 큰 사내가 동시에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명운이 주먹밥을 움켜쥐려던 순간 사내의 주먹이 명운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아! 명운이 바닥에 나뒹굴며 입안이 터졌습니다. 짠 피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사내가 주먹밥을 빼앗아가며 침을 뱉었습니다. 약한 놈이 뭘 먹으려고 해. 명운이 바닥에 주저앉아 입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닦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어지러웠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를 업은 여인이 명운 앞을 지나갔습니다. 여인이 품속에서 식은 찐 감자 반쪽을 몰래 떨어뜨리고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명운이 고개를 들어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명운이 흙이 묻은 감자를 주워들었습니다. 껍질째 씹어 삼키니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추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전사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군용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명운이 주변을 살피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시신의 외투를 벗겨 자신의 몸에 겹쳐 입었습니다. 차가운 시신을 만지는 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상철아, 너도 이렇게. 명운이 중얼거리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죽은 자를 생각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자신이 먼저였습니다. 밤이 되자 피란민들이 폐교에 모여들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명운도 구석진 자리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옆에 있던 중년 남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화를 신고 자면 훔쳐간다더라. 조심해. 명운이 군화끈을 자신의 손목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군화가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누군가 명운의 발목을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운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어린 소년이 군화끈을 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명운이 소년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눈빛으로 소년을 노려봤습니다. 소년이 겁에 질려 울먹이며 도망쳤습니다. 명운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군 헌병들이었습니다. 나고병과 징집 대상자 색출 검사다. 모두 일어서. 헌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명운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잡히면 다시 전선으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명운이 부상당한 귀에서 흐르는 고름을 손가락으로 덧짜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인 척 비틀거리며 피란민 물이 가장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헌병이 명운 앞을 지나갔지만 중환자로 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명운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헌병들이 사라진 후 명운이 주머니 속 상철의 인식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은 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철은 죽고 자신은 살았습니다. 그 이유를 아무도 설명해 줄 수 없었습니다. 명운이 허공을 응시하며 작게 말했습니다. 왜 나만 살았을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하늘만이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대열에서 낙오되어 산길을 헤맨 지 이틀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명운이 산중턱에 허물어진 초가집을 발견했습니다. 문이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지만 눈보라를 피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명운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방구석 집더미 위로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명운이 재빨리 에밀 소총의 놀이쇠를 당겼습니다. 찰칵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누구냐? 나와. 명운이 총구를 겨누며 다가갔습니다. 집더미가 바스락거리더니 양손을 든 채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인민군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쏘지 마세요. 제발.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명운이 총구를 조금 내렸습니다. 소년의 나이가 겨우 18 정도로 보였습니다. 소년의 종아리에 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듯한 열상이었습니다. 피와 고름이 엉겨붙어 바지가 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명운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적군이었습니다. 죽여야 마땅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눈을 밟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잡듯이 뒤져. 빨갱이 새끼들이 숨어 있을 거다. 국군 수색대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년이 공포에 질려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명운이 소년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죽기 직전 상철의 눈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똑같은 절망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명운이 반사적으로 소년의 머리를 눌러 집더미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낭과 몸으로 은신처 입구를 가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색대원 하나가 손전등을 비추며 들어왔습니다. 명운이 벽에 기대앉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뭐하는 놈이야? 수색대원이 명운에게 다가왔습니다. 명운이 왼쪽 귀를 가리키며 입을 벌렸습니다. 고름이 흘러내리는 귀를 보여주었습니다. 피란민입니다. 귀가 터져서. 명운이 더듬거리며 말하고는 헌병에게 받았던 임시 도항증을 꺼냈습니다. 수색대원이 서류를 확인하고는 혀를 찼습니다. 불쌍한 놈 같으니라고. 수색대원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뒤따라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명운이 긴장이 풀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소년이 집더미 틈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대신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옥수수 가루 봉지를 꺼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년이 봉지를 명훈에게 내밀었습니다. 명훈이 받아들고는 소년의 다친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리 와. 치료해 줄게. 명훈이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상처에 엉겨붙은 옷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소년이 아픔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명훈이 대검을 불에 달군 후 상처 부위에 갖다 댔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 소년이 비명을 지르다가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명훈이 소년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도 저런 나이에 전쟁터에 끌려왔었습니다. 적이었지만 같은 처지였습니다. 명훈이 복잡한 표정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에 잠시 조는 사이 절뚝거리는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명훈은 소년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눈 위에 핏빛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년이 남기고 간 옥수수 가루 봉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명훈이 봉지를 들어 씁쓸하게 옥수수 가루를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철수야. 명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소년의 이름도 모르지만 왠지 그렇게 부르고 싶었습니다. 눈보라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명훈이 배낭을 메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에 울렸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명훈이 육군병원에서 의병 제대를 한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고막 부상과 정신적 충격으로 의병 제대증을 받은 명훈은 부산국제시장에서 지게꾼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쌀가마니를 지게에 싣고 언덕을 오르던 명훈이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쿵! 짐들이 와르르 쏟아져 시장 골목을 막았습니다. 쌀알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야! 길을 막고 뭐 하는 거야? 상인들이 달려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한 남자가 발로 명훈의 옆구리를 찰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국밥집을 하던 여인이 달려나왔습니다. 여인이 명훈을 가로막고 상인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치울게요. 여인이 영자였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여인의 손에는 거친 일로 생긴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뭔 상관이야. 상인이 화를 냈지만 영자는 꿋꿋하게 명훈을 부축했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는 명훈을 자신의 가게 평상에 눕혔습니다. 명훈이 눈을 떴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젖은 수건으로 명훈의 식은 땀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깨셨네요. 괜찮으세요? 영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명훈이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폐를 끼쳐서. 명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드세요. 국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명훈이 주저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명훈이 감격해서 허겁지겁 국물까지 들이켰습니다. 몇 달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명훈이 일어나 가게 뒤편에서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쪼개진 나무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영자가 뒤에서 지켜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명훈은 영자의 가게에서 숙식하며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영자는 명훈의 성실함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장 깡패 3명이 영자의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우두머리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보호비 내야지. 영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번 달은 장사가 안 돼서. 우두머리가 테이블을 발로 찼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마. 깡패가 영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영자가 비명을 질렸습니다. 아야, 놔주세요.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명운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보던 그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명운이 번개처럼 깡패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격투술로 우두머리의 팔을 꺾었습니다. 으악! 우두머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굴렀습니다. 나머지 깡패들도 명운의 주먹에 맞아 도망쳤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명운이 소리쳤습니다. 깡패들이 꼬리를 내리고 사라졌습니다. 영자가 찢어진 옷매무새도 추스르지 못하고 명운에게 달려왔습니다. 명운의 상처난 주먹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다쳤어요? 괜찮아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명운이 굳어있던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이런 따뜻한 손길은 처음이었습니다. 영자가 명운의 손을 잡고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족이에요. 명운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처음으로 진짜 집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휴전 후 30년이 흐른 1980년대 가을이었습니다. 명운과 영자가 함께 일궈낸 명령 상사의 5층 건물 준공식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명운이 말끔한 맞춤 양복 차림으로 테이프 커팅식 중앙에 섰습니다. 화려한 화환들이 건물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역 유지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명운이 영자의 손을 꽉 잡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건물 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명령 상사, 드디어 해냈구나. 명운이 감격에 젖어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국제시장 바닥에 쓰러진 자신을 생각하니 꿈 같았습니다. 장성한 아들과 딸이 다가와 부모님 가슴에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명운이 든든한 사위와 며느리, 귀여운 손주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큰아들이 명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명운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준공식 후 이어진 가족 식사 자리였습니다. 최고급 갈비 요리가 테이블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명운은 옛날 국제시장에서 영자가 끓여주던 국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국밥이 정말 맛있었어. 지금도 그 맛이 그리워. 명운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가족들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명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지갑을 꺼내 낡은 가족사진 뒤를 뒤져봤습니다. 상철의 인식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명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상철아,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명운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기사를 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명운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기자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명운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전쟁의 참상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명운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명운은 자택 서재에서 홀로 양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창밖으로 평화로운 도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자동차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운이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환청이었습니다. 정신 차려. 명운이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잠든 영자의 고요한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안심이 되어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꿈속에서 명운은 젊은 시절의 상철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꼬대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내 잘못이야. 상철아, 미안해. 명운이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자가 잠결에 명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은 얼굴로 손자의 등굣길을 배웅했습니다. 지훈아, 이거 가져가. 명운이 손자에게 용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손자가 고맙다며 뛰어갔습니다. 명운이 손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뒤돌아섰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영자의 칠순 잔치가 호텔 연회장에서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하객들이 모여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샴페인 폭죽을 터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팡! 순간 명운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샴페인 폭죽 소리가 박격포 소리로 변형되어 들렸습니다. 명운의 동공이 급격히 확장되었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이 조명탄 불빛으로 보였습니다. 웨이터가 들고 오던 붉은 와인이 튀어오르는 피로 왜곡되어 보였습니다. 포격이다. 명운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명운이 식탁볼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음식과 술병이 모두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쾅! 와장창!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명운이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전원 엎드려. 적 공격이야. 하객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가족들이 당황해서 명운을 말렸습니다. 손자 지훈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예요, 지훈이에요. 지훈이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명운의 눈에는 지훈이 총검을 든 적군으로 보였습니다. 저기다. 저기 왔어. 명운이 바닥에 떨어진 과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아! 지훈의 팔뚝이 찢어지며 선혈이 낭자해졌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가족들이 달려들어 명운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명운은 괴력을 발휘하며 저항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다고. 명운이 온몸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명운이 서서히 축 늘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관성 치매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겹쳤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명운의 손발이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영자가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운이 낯선 눈빛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포로 수용소냐? 명운이 물었습니다. 영자의 눈물이 더욱 흘러내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큰아들과 딸이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전문 요양병원으로 보내야 해. 큰아들이 주장했습니다.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두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 존경하던 아버지가 순식간에 위험한 존재로 변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가족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가 병실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하지만 영자의 목소리도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명운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실 안에서 명운이 중얼거렸습니다. 상철아, 상철이 어디 갔지?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명운의 혼란은 깊어만 갔습니다. 명운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옮길 준비를 하기 위해 명운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이불 사이에서 낡고해진 군용 배낭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큰아들이 배낭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30년도 넘은 듯한 낡은 배낭이었습니다. 천이 곳곳 헤어져 있었고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배낭을 열어보니 녹이 슬어 글씨가 희미해진 인식표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겉표지가 뜯어진 일기장과 흙 얼룩이 묻은 낡은 흑백 사진도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1950년부터 듬성듬성 써내려간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1950년 12월 15일 박상철 일병의 머리가 터졌다. 내가 그의 인식표를 훔쳤다. 큰아들이 숨을 멈추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전사보고를 하면 내 죄가 드러날까봐. 나는 비겁한 생존자다. 큰아들이 오열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짊어진 십자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각 병실에서 명운의 약 기운이 떨어지며 잠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붕대를 감은 손자 지훈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명운이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명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 다가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때 큰아들이 배낭과 인식표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에 물건들을 내려놓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큰아들이 인식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명운이 인식표를 보자 온몸이 심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 인식표. 명운이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65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상철이가 내 옆에서 죽었어. 박격포에 맞아서 머리가. 명운이 힘겹게 토해냈습니다. 가족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는 살고 싶어서. 상철이 인식표를 가져왔어.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명운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65년 동안 미안했어. 상철아. 지훈이 다친 팔로 할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살아남아 주셔서 우리가 있어요. 가족들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명운이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65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자가 명운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요. 당신 집으로. 가족들은 명운을 집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통해 박일병의 유가족을 찾아 인식표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명운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느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명운의 집 거실에는 조명과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손자 지훈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위해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지훈이 카메라를 조정하며 물었습니다. 말끔한 생활한복 차림의 명운이 긴장된 표정으로 카메라 렌즈를 응시했습니다. 녹화 램프가 켜지자 명운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6.25 전쟁 참전용사 이명운입니다. 명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65년 만에 하는 진짜 고백이었습니다. 1950년 12월 장진호에서 제 전우가 죽었습니다.
박상철이라는 20살 청년이었어요. 명운이 박상철의 죽음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인식표를 가져온 일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겁한 생존자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는데 살겠다고 그의 인식표를 가져왔어요. 화면 밖에서 영자가 명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프레임 한 구석에 잡혔습니다. 명운이 인민군 소년병 철수와의 만남도 이야기했습니다. 적군이라고 해서 괴물이 아니었어요. 저와 같은 겁에 질린 소년이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말이 끊어질 때마다 영자의 손길이 명운을 진정시켰습니다. 촬영 막바지에 명운이 상철의 낡은 사진을 카메라에 들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상철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상철아, 자네 목까지 치열하게 살았다. 이제 곧 만나러 가네. 명운이 사진에 대고 영상 편지를 남겼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여러분, 부디 평화를 지켜주세요. 명운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용기 있는 증언에 감사드립니다. 참전용사 할아버지들께 감사합니다. 전쟁의 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운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참전용사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명운이 거실 안락 의자에 앉아 창밖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영자가 다가와 명운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명운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어, 영자야. 명운이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영자의 따뜻한 손을 잡은 채로였습니다. 명운의 장례식 후 국립현충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명운의 묘비 앞에는 박상철 일병의 유가족이 보낸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삼촌을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마지막 장면에서 명운의 묘비 옆에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앉았습니다. 참새가 잠시 머물다가 푸른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화면은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명운과 상철이 어깨동무하고 웃는 합성 사진을 비추며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평화로운 하늘 아래 두 친구가 다시 만났습니다. 이명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65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전쟁의 상처와 친구에 대한 죄책감,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가면서도 매일 밤 괴롭혔던 그 기억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고백이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명운 할아버지처럼 평생 혼자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우리는 그 참혹함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생존자들의 아픔과 그들이 지켜낸 오늘의 평화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향한 용기. 이명운 할아버지가 남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